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책임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했습니다. 원 장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100일 안에 25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안을 발표하겠다고 내놨는데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250만 호를 두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던 만큼 또 한 번 공방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과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훈 부동산연구소 이승훈 소장,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 정현훈 부동산경제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원희룡 장관이 취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전 정부의 국토부 장관이었던 초대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현미 장관과 좀 비교가 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취임사부터 좀 다르다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물론 두 사람은 다선의 정치인 출신이긴 하지만 이 시장을 바라보는 눈들이 좀 다른 것 같다라는 해석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취임사만 봐도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이제 정부가 좀 뭔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원희룡 장관은 정책은 실용에 방향을 둬야 된다. 그리고 민간에 좀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다른데 이승훈 소장님 어떠세요? 이게 향후 정부의 어떤 기조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까요? 그렇죠. 일단 저렇게 발언하신 것은 그거에 기초로 해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고 일단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상했죠. 어차피 양 당이 바라보는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이 틀리고 신념이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한 것은 맞고 그러나 일단 어느 한쪽이 뭐 옳고 그르다는 아니잖아요. 양 당이 이제 건전한 대립을 하면서 사실은 한쪽으로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고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존에 썼던 정책과 약간 다른 방향성으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지금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조심해야 될 거는 전 정부에서 했던 것들이 잘못됐고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라는 시각이 너무 사로잡히게 되면 사실은 물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한해서는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조금 실패라고 보는 시각이 많죠.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죠.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것이 있고 뭐 못한 것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을 하고 유지를 하고 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나가는 정책을 씀으로써 완벽하게 새로 바뀌게 되면 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기존 정책 중에서 이어나갈 것은 가져가고 또 새로운 것들은 보완하게 되면서 잘 좀 행동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뭐 모든 게 공과 과가 있고 그 과를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확실한 건 이분법화 시키는 순간 뭔가 무너지는 게 올 것 같아요. 뭐든지 극단화돼 있으면 거기서 또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취임사를 봤더니 우선적으로는 이제 주거 안정이 키워드였고요. 또 규제에 대한 정상화 요 부분들이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너무 강하게 규제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규제를 아무래도 완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좀 정상화라는 표현으로 텍스트로 좀 남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취임사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시장의 목소리를 좀 상당 부분 반영을 했고 그 취임사 안에서도 뭐 각계 전문가라든지 해당 관련 이해관계자들하고 자꾸 만나면서 소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또 거기에 지금 실용주의를 강조를 하셨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실용주의라는 게 미국의 약간 생활 양식이거든요. 좀 약간 뭐랄까 실질적인 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그런 철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용이라는 게 뭐 쓸모가 실제로 있어야 되고 또 쓸모가 있어야지 지식으로서 좀 가치가 있는 그런 좀 철학이라고 그러니까 보여지는데 이론만으로 그치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과학적이고 뭔가 실질적인 뭐 이념적인 부분이 그 전에는 좀 강했다라고 하면 사실 이념적이고 좀 추상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인 것에 좀 더 그 집중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 안에서도 그 실용주의라는 게 인간의 본성은 계속 변화를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질적인 공급이라든지 양적인 공급이라든지 주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변화를 해왔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변화되는 뭐 트렌드라든지 뭐 주택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뭐 어떤 실용적인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실용적인 거에 상당 부분 맞추겠다. 그러니까 시장의 의견을 경청을 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이고 좀 더 과학적이라고 하면 그것에 맞춰가지고 정책의 방향을 수립을 하겠다. 저는 뭐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사실 이전 정부가 이제 정부 주도 혹은 공공 주도 이런 것들을 많이 밀어붙이다 보니까 거기서 부작용들에 대해서 비판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보다는 민간에 좀 힘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기대와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가 완화되면 서민들도 집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와 또 반대로 집값을 또다시 들썩이게 만드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상존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기대가 되기도 하고 이제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네네. 일단 지금 전 이제 국토부 장관과 현 국토부 장관 자체가 일단 근거를 가지고서 앞으로 뭔가 정책을 펼칠 때 그 전 정부에 따른 뭐 실수라든가 실패 요인들을 가지고서 딛고 올라가겠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진행을 하는 부분에서 일단 원희룡 이 국토부 장관께서 포인트를 잡는 거는 좀 이 전 정부에 있어서 좀 이념을 앞세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경제에 있어서 좀 자율에 좀 맡기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열린 마인드 속에서 이 시장 속 안에서 우리 국민분들께서 원하시는 시장 안정, 주택 안정을 좀 바라보려 하는 좀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이전 정부 같은 경우는 좀 이념을 앞세웠다 이런 발언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념보다 그냥 생각하는 머릿속에서 있는 거를 그냥 생각하기보다 그 생각을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좀 제안을 하는 부분에서 좀 민간이라든가 좀 기업들의 좀 힘을 밀어주면서 공급 대책 부분에서 좀 현실적으로 단계를 밟으면서 치고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게요. 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취임 일성으로 얘기하면서 내놨던 얘기가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도 공약을 했던 5년간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원희룡 장관은 여기에 시한을 걸었습니다. 100일 이내에 이 공급에 대한 계획을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100일 이렇게 시한을 걸면 잘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잘 되면 좋겠는데 네. 좀 조급함도 생길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분이 좀 걱정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네네. 일단 이렇게 시점을 못 박았다라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질문처럼 자충수가 될 우려도 없진 않고요. 그러나 일단 의지는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의지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언급을 했다라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나름대로 준비가 현 시점 잘 되고 있구나, 자신이 있구나라는 걸로 이제 해석이 자신감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뭐 최근에 금리 인상 여파라든가 내지는 또 한편으로는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공존하게 되면서 상승하는 지역도 나오고 또 하락하는 지역도 나오고 이런 게 같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 지역 같은 것들이 상승하게 되면서 양극화가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핵심 지역들 뭐 강남, 용산 등등 뭐 한강 변증 이런 것들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게 이제 주변 지역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네. 또 이게 전반적인 가격 상승에 미칠 어떤 우려 이런 것들도 고려하다 보니까 빠르게 공급 대책을 발표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이런 네. 어떤 구두 개입 효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빠르게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이제 계획이니까 그야말로 계획이니까 100일 내에 발표하는 것은 저는 어렵지는 않다고 봐요. 뭐 그래요? 계획은 우리가 뭐 얼마든지 발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행을 하는 것보다 이제 계획을 내놓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뭐 공부를 할 때도 내가 뭐 책 한 권을 다 풀겠다, 하루 만에 풀겠다 이런 계획 내놓는 것 네네네. 자체는 어렵지 않죠. 다만 이제 그 계획과 동시에 그걸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같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 구체적인 방안 또한 그게 현실적으로 과연 잘 될지 여부를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좀 구체적으로 내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 정부에서도 계획 같은 건 많이 내놨지만 사실은 어떤 실행력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거든요.
거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내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어떻게 달성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지에 대한 실행 방안 이것이 좀 자세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송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100일이라는 시한을 둔 데 대해서는? 뭐 시한을 두면은 저는 우선 뭐 기존의 그 이사 공급 대책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네, 전 정부의 예, 대책이죠. 그 대책을 이어받고 또 뭐 후보지를 발굴하는 차원들 네네. 아니면은 사전 청약을 개념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아무래도 실제로 공급되는 것보다는 뭐 공급 계획이라든지 예정 뭐 이런 것들을 100일 안에 좀 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무래도 뭐 공급에 대한 그 신호라든지 이런 것에 주는 것에 의미를 둘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모르겠어요. 뭐 전체 연평균으로 보면 50만 호 이상 정도 공급은 되긴 하는데 사실 수도권에 이제 그 공급 물량들을 사람들이 상당히 주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이게 30만 호 이상의 수도권에 공급이 된 게 2018년도 그때 한때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수도권에서 이런 공급 부족에 대한 뭐 우려들 예.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역세권 찻집이라든지 뭐 반값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하고 사전 청약 개념으로 해서 뭐 심리를 좀 누그러뜨리는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 생각되고요. 이게 뭐 어떤 그 뭐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건설비 그 건설업계에서는 실제로도 그런 얘기도 해요. 만약에 이런 100만 호다, 250만 호다라고 해도 현실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요? 뭐 자재에 대한 그 수급 현황이라든지 원자재도 문제니까.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번에 그렇게 많은 공사를 한다라는 게 무리다라는 뭐 거죠. 예,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신호라든지 공급 하는 그 예정이나 뭐 사전 청약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양도세도 좀 낮춰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유통시장에서 유예하면서. 나오는 물량 플러스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정부에 있었던 공급 대책 이어받는 거 그다음에 역세권하고 뭐 반값 아파트 이런 것도 후보지 발굴하고 사전 청약 개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일 안에 구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뭘 한다라는 것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이행을 하겠다라는 로드맵이 좀 나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기한 자체가 이제 5월 16일부터 네. 이제 8월 23일이 이제 100일째 되는 8월 23일인가요? 그날, 예, 그날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전세 지금 뭐 임대차 3법이라든가 네네.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그 기간 동안 안에 좀 법적인 좀 지원이라든가 좀 자금적인 거를 좀 답안을 내놓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웅크리고 있으면서 그냥 단순하게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하겠고 좀 도움을 달라. 의지 표현을 하는 게 저는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250만 호 토대 자체가 예. 과거 이제 200만 호 공급 과거 시절에 그를 통해서 좀 강남 집값을 좀 잡았던 시절 부분에 있어서 포인트가 그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과거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재 또한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좋은 의지 표명이니까 자충수라고 좀 보기보단 좋은 의지 표명이고 좀 지지하고 좀 응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응원을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까지 해주셨어요. 사실 근데 지금 원희룡 장관 취임하면서도 이제 인수위 단계에서 계속 이어져온 정책들이나 이런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이 될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계셨을 수 있는 이 방안인데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것인데 일단 인수위에서 내년 상반기로 이를 미룬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원희룡 장관은 초안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면서 불을 끄는 데 나섰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는 했는데 기대처럼 안 될 것 같아라는 분위기가 좀 시장에는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네. 보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뭐 둔촌중공 사태부터 해서 계속 뭔가 어그러지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에 앞서는 모습들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일단 이런 얘기 나온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경선할 때도 사실 양당 후보 모두 재건축에 대해서는 완화적 입장을 취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이제 들썩였고 또 인수위 시절에서도 재건축에 대한 긍정적인 대책을 많이 내놓다 보니까 실제 가격이 상승했고 요즘도 여전히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할 때 부동산 시장 자극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 정부, 전 정부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쪽 그 재건축 시장의 움직임이 좀 크게 좀 있을 것 같으니 뭔가 괜히 건드려서 더 이걸 폭발적으로
커지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논의가 되는 것 자체는 이제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충분히 조심해야 되는데 물론 저 개인적인 뭐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게 되면 완화 정책이라는 것을 썼을 때 집값을 자극하지 않는 건 없어요. 그죠? 뭐 완화하게 되면 당연히 집값이 자극되고 집값이 그 가격 상승에 모멘텀이 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그게 무섭다고 안 하게 되게 되면 뭐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하긴 해야 될 걸로 보여지긴 하나 그거는 이제 뭐 개인적인 하나의 생각이고 일단 이 정치권에서는 집값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예. 지금보다는 이렇게 좀 나중에 뭐 내년 초라고 얘기했지만 그걸 시점을 못 바꾼 거라고 보진 않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재건축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완화 입장을 취하게 되면은 더 큰 어떤 그 가격 상승의 시너지가 생길 수도 있으니 네. 이걸 조심하게 되면서 재건축이 조금 잠잠해지면 그때 가서야 하는 것이 좀 더 그 시장 안정을 시키면서 가격 완화를 시키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좀 시간을 두는 게 나은 건가요, 이건? 예, 지금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예, 운전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냥 뭐 계속 달릴 수만은 없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실용주의를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네. 그 실용주의적인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자극되는 부동산 시장 안에서 더 뭐 자극될 만한 그런 조치를 할까요? 그거는 좀 뭐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뭐 추이나 가격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나와줬을 때 네네.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걸 봤을 때는 내년 초에 재건축 단지라든지 뭐 일부 수도권에 있는 여러 아파트들의 가격의 변화들을 보고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 안전진단이라는 게 아무래도 그 첫 관문이다 보니까 네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뭐 재건축이라든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게 맞긴 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사회적인 전체적인 시각도 같이 보면서 또 평론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런 집값을 자극할 만한 요인을 지금 임기 초부터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시장 안에서 양도세라든지 그 세제에 대한 그 출구도 열어준 상황이고 네. 또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중치에 대해서도 뭐 50%다, 30%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한 비율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순환적인 그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30년이라는 그 안전진단의 가중치를 확 낮춰주게 된다라면은 서울의 지금 목동 같은 경우만 해도 상당 부분 목동하고 상계주공에만 있는 그 수많은 단지들이 해당 사항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곳에 전세 가격 지금 뭐 7, 8월에 대한 불안 요인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뭐 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쉽지 않겠다. 그래서 뭐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250만 호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예. 그 초반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이런 시기가 적절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무래도 뭐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의 입장 안에서는 뭐 3기 신도시가 좀 본격화되고 이런 시기가 좀 잘 맞춰지는 그 시기를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질문 다시 좀 드려보고 싶은 게 결국 5년간 250만 호라는 굉장히 거대한 물량을 공급을 하려면 재건축 재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 이게 쉽지 않다라는 전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시장을 들썩이는 요인이 된다면 결국 시장을 안정시켜야지 이걸 할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경험치적으로 봤을 때는 예. 이 그 재건축 단지의 주택 가격 상승이라는 게 이런 안전진단 때문에 규제 때문에 눌려져서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있고 네네. 그 뭐 계단식으로 오르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규제를 풀어가지고 초반에는 가격이 확 올라서 가격이 어느 정도 보합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그 가격 선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또 안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흐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격을 봤을 때 계단식으로 가격이 올라가느냐, 어떤 규제 완화를 통해서 처음에 가격이 확 올랐지만 그 후에 뭐 가격의 변동률을 본다라면은 뭐 이게 안정세로 봤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가격에 대한 그 상승은 뭐 안전진단을 강화를 하던 아니 완화를 하던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그림은 맞지만 결국은 부담할 수 있는 가격선이라는 것이라든지 가격에 대한 급등, 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뭐 2%씩 4년, 5년에 걸쳐서 올라가는 것보다 네네. 10%로 한 번에 급등하는 거에 대해 체감적으로 강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고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됐을 때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손보는 게 좀 맞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현웅 전문가님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 좀 이게 실행이 좀 가능한 대책이라고 보세요? 완전 진화 완화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완화 자체는 뭐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네네. 완화는 뭐 될 건데 일단 제가 바라보는 시점은 이제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나 우리가 뭐 감기가 같은 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주사를 좀 빨리 맞냐 좀 나중에 맞냐 그런 부분 시각에 있어서 좀 대처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을 하든지 간에 부작용은 항상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권 초기서부터 너무 논란과 좀 부작용을 좀 야기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대책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유보를 한 상황이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라든가 내년 초반쯤 되게 되면 어느 정도 부작용에 따른 대처까지도 좀 준비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뭐 코로나도 그렇고 더불어서 금리적인 부분 그리고 더불어서 과거 저 경제 위기가 왔었던 2008년 위기 또한도 역시 복합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좀 머리가 아프고 좀 신중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현 상태는 섣부른 선택을 하기보다는 하반기나 내년 초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내걸었던 게 이제 다주택자 혹은 투기와의 전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연 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규제를 풀 것인가도 관심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10일부터 적용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의 한시적 중단 1년입니다. 한시적 중단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다주택자들이 그러면 양도세 부담이 덜어지니까 집을 내놔서 기존 주택의 공급을 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예.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예, 일단은 물건은 나오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사실 팔고 싶어도 못 파셨던 분들도 있잖아요. 맞죠. 그런 분들한테 이제 숨통을 좀 틔워드린 거고. 그리고 그 전에 사실은 우리가 19년도에 한 6개월 정도는 한시적으로 풀어준 적이 있었긴 맞아요. 합니다. 예, 그러나 유예를 해놨었죠. 그렇죠. 그때.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제 10년 보유했던 분들에게만 이제 풀어주는 조건이었고 이번에는 보유기간 2년인 분들한테 풀어주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네요. 10년 이상 보유자 분들한테 일시적 양도세 그 다주택자 중과세 제출을 안 했을 때에도 물량이 거의 한 2배 가까이 늘었다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이제 10년 이상이라 그러면 더 많은 수요자들이 포함이 되는 거니까 물량이 더 나오지 않을까 해서 판단이 들고 다만 이 물량이 나오는 것들이 전국에 평균적으로 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좋은 지역은 안 나올 것이고요. 좋지 않은 지역의 물건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그냥 개개인 생각하셔도 돼요. 내가 좋은 지역이 하나가 갖고 있고 뭐 극단적으로 강남이 하나가 있고 네네. 뭐 지방이 하나 있다. 네. 하나를 갖고 가야 된다. 네네. 그럼 강남을 갖고 가겠죠. 본인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좋은 지역에 있는 매물이 나오게 될 테니 우리가 이제 핵심 지역이라고 하는 것들 뭐 그런 지역에서는 물건이 나오길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네. 예,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물량이 좀 나와서 이것은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 핵심 지역에서는 물건이 안 나온다. 더 강한 어떤 가격 상승을 동반하는 거고 오히려 이게 네. 그렇지 않고 비핵심 지역에서는 물건이 나오니까 당연히 가격이 하락하거나 보합으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극화가 더 심하게 되는 거는 이제 사실 막을 길은 없습니다. 이걸 그러네요. 통해서. 네. 그렇지만 뭐 방법은 없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찌 됐건 이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는 물량이 훨씬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네. 지금까지 막혀 있었던 거래량을 좀 숨통을 트이는 효과는 확실하게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근데 이제 종부세 부분에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민감하거든요. 다주택자 분들은 그럼요. 내가 팔까 말까 해서 보유했을 때의 어떤 페널티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네네. 종부세도 사실은 폐지론이 나오고 네네. 종부세에 대한 완화론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번에 팔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종부세도 확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물건이 나온다기보다는 조금 하반기 정도에 관망하는. 그렇죠.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방향성을 보고 특히나 종부세에 대한 보유세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그 부분이에 따라서 물량을 내놓을지 안 내놓을지 또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빨라야 연말, 늦으면 뭐 내년 초나 요때쯤 내년 이제 6월 1일 기준이니까 내년 초쯤부터 물량이 좀 나오고 그 전까지는 살짝 3, 4개월 정도는 향후에 부동산 정책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 초가 돼도 아까 이승훈 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기 있는 지역, 소위 말하는 인기 있는 절대로 안 지역에서는 안 나오고 네, 네. 이제 인기가 좀 떨어지는 비인기 그렇죠. 지역에서 물량이 나온다면 이거는 시장 안정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요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지역별 차등이 되는 건데 네네.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라도 안정화 효과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종부세 같은 것들도 누진과세잖아요. 그렇죠. 예, 누진과세이기 때문에 내가 작은 것들, 좋은 것과 덜 좋은 것 중에 덜 좋은 것만 팔아도 종부세 감소 효과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굳이 좋은 거를 팔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송 대표님? 좀 그렇게 큰 효과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저는 좀 드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이승훈 소장님 말씀 맞으시죠? 맞아요. 예. 그렇게 왜냐면은 다주택자들이 아무래도 주택을 가지고 운영을 하던 그런 주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오늘 얘기하자면 실용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보유세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이런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지금 양도세도 또 그 낮춰주지만 종부세에 대한 것들을 또 좀 가볍게 해준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또 민주당 심지어 보면 민주당 쪽에서도 그런 기조를 부담을. 금액을 또 상향을 해야 네네. 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양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도 굉장히 현명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까지도 보게 될 겁니다. 또 이게 선거용인지 아닌지. 예,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장 안에서는 양극화에 대해서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네. 이게 뭐 저 개인적인 사견일지 모르겠지만 양극화는 일정하게 좀 존재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주택들이 다 같이 올라서 지금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네네. 거거든요.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좀 저렴한 주택들도 있어야 되고 약간 뭐 도약을 할 수 있는 계단식의 주택들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야 시장의 되는데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지금요. 모든 주택들이 다 상향해버리게 된다라면은 다 굉장히 부담이 커지죠. 그렇죠. 그럼 뭐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새롭게 분양을 해도 20억, 30억씩 분양을 하면 그게 사실 누가 사냐.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내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또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 똘똘한 한 채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막겠다 해가지고 예. 지금 몇 년 동안 문제가 계속 커졌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양극화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 부가 모이는 자본이 축적되는 지역은 지역대로의 그 역할이 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택 가격이 급등하지 못해도 안정적으로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그 주거 형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 다주택자들의 뭐 양도세가 있어서 또 보유세도 같이 낮아지는 이런 과정 안에서 물량들은 아무래도 뭐 그 고가 1주택 중심의 물량들은 적게 나오고 조금 경쟁력이 좀 떨어지거나 최근 몇 년 동안 보면 서울보다 수도권들이 가격의 상승폭이 훨씬 더 컸거든요. 상승률이. 네네. 그런 지역들은 아무래도 이런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 소위 말하는 그 공항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것들은 일정하게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이 양도세 완화에서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다주택자들의 세금이 완화되면 이제 물량이 나와서 공급 효과를 낼 것이다라는 기대는 있지만 네. 일종의 뭐 똘똘한 할 채를 지향하는 많은 분들이 늘어나거나 혹은 시장에 나오기보다는 가족에게 주는 뭐 증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커지면 결국 전체 시장에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는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좀 세금적인 부분. 네, 그래서 절세를 6월 1일 위해서. 전이냐 이제 후냐 이런 다주택자분들의 좀 세금적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6월 1일 전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네네. 그 부분에 맞춰서 좀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 6월 1일은 보유세 예, 기준 예, 때문인 예. 거죠. 예. 그때 6월 1일 날 집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보유세가 매겨지는 것이니까. 네. 그거랑 이제 더불어서 양도세적인 부분도 한꺼번에 이제 이중으로 해서 세금 절감 효과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분명 계실 거고 예. 더불어서 보유한다고 해서 자산이 늘어나는 거지 내가 수중에 돈을 쥐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더불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버티자. 그래서 매년 이맘때쯤 되면 나오는 좀 이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청자님들도 그렇고 바라보셔야 되는 관점이 이걸 통해서 뭐 오른다 떨어진다는 개념보다는 매년 이슈적인 부분에서 인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시적인 좀 지금 5월에 어쨌든 네. 금매를 통해서 뭐 3억이 어디 지역이 빠지고 5억이 빠진다고 해서 부동산이 뭐 폭락을 한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일시적인 좀 지나가는 좀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셔서 그 부분에 맞춰서 좀 시장 대응에 맞춰서 자산 운용을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오른다 떨어진다 이걸 통해서 우리 많으신 분들이 좀 판단을 섣부르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관망을 하고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는 말씀까지 주셨는데 마치 정책적인 부분이 또 확실하게 정해진 부분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망을 하는 시선들이 좀 존재할 것 같고 이승훈 소장님 아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양극화가 심해지고 인기 지역은 계속 인기를 끌고 간다. 그리고 똘똘한 한 채가 인기를 끈다 그러고 하면 우리가 왜 소위 말하는 아까 강남이라는 표현을 주셨잖아요. 예. 뭐 강남, 용산 이런 서울의 뭐 인기 있는 지역들은
계속 뭐 집값이 상승할 만한 여력들은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우리 지금 똘똘한 한채 현상이 강화가 된다면 사실은 그러니까 두 채를 구입할 수 있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가 되면은 한 채를 사고 해야 되는 상황이 몰리는 거고. 그렇죠. 그럼 두 채를 분산해서 살 돈을 하나로 모아서 하니까 당연히 또 상급지로 이동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가장 좋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쏠리게 되니까 그렇네요. 당연히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내지는 공급에 대한 과잉 뭐 이런 것들이 집값을 하락시키는 요인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금리 인상이 됐다. 예를 들어 1%포인트가 상승했다 그러면은 얘가 5억을 빌렸다고 계산해 보면 연간 500만 원의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월 한 40만 원 납입 되는 것들인데 물론 40만 원 남짓의 월 이자 부담이라면은 일반적인 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맞습니다. 예, 맞지만 그게 이제 강남이라든가 용산이라든가 이런 핵심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 자산가들에 대비하자면은 사실은 그로 인해서 집을 내가 팔아야 된다거나 사실 부담을 느끼는 수준이 현저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 여파라는 것은 금리를 그렇다고 뭐 더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더 많은 금리 인상을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동일한 거잖아요. 모두에게 매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그분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금리 인상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야라고 하는 거는 사실 지역별 차등이 되고 그렇지 않은 좀 좋지 않은 지역에서가 더 큰 타격을 입는 거지. 사실 좋은 지역에서는 금리 인상의 여파가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할 수준이고요. 특히 이제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공급도 우리가 뭐 지금 우리 앞서 언급했던 250만 원이라든가 네. 뭐 수도권 130만 원, 150만 원 그게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은 맞지만 네. 그게 실제로 강남이나 용산 같은 지역에 들어가는 숫자 얼마나 될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은 사실은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공급 과잉도 될 수 없고 금리 인상 여파도 굉장히 뭐 미미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할 만한 요인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지역들입니다. 네. 저희 판단으로는. 네. 그렇군요. 사실 말씀을 지금 주신 것처럼 금리 인상의 여파는 사실상 서민 혹은 중산층 이제 밑에 그쵸. 단에 있는 분들이 더 영향을 크게 받을 거라는 얘기까지 주셨는데 일단 윤석열 정부는 대출에 대해서 뭐 금리 인상기를 맞고는 있지만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애 최초로 집을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주택담보비율 LTV 상한선 자체를 이제 기존의 60-70%에서 80%까지 높이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아마 이 질문 좀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DSR이라고 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래서 연봉에 대해서 얼마나 대출이 가능한 것인가를 측정하는 것은 현재 유지를 한다고 하는 방침이어서 그러면은 뭐 결국은 대출받을 수 있는 여력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게 아니냐 제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대출 규제 완화라고 체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려가 좀 되거든요. 솔직히 DSR 같은 경우는 뭐 저도 뭐 부동산 관련된 업을 종사하는 입장이지만 이 업에 계신 분들이 사실 기대를 많이 했지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나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DSR이라는 게 완화될 거라는 생각을 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을 고려를 하고 한때 경제 위기라든지 뭐 경제 성장이 좀 둔화가 돼서 이런 뭐 제도를 좀 늦은 감 있게 도입을 했다라고는 보여지지만 결국은 지금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 그 내용들 봐도 세상은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런 단순히 집을 가지고 대출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 집을 대출을 받으면서 또 자동차 할부금도 있고 휴대폰부터 해서 신용카드 뭐 다양한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가계대출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버린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뭐 기재부가 됐던 뭐 금융과 관련된 그 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그 정부가 됐던 관리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헬리콥터 머니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완전 뿌려진 그런 상황에서 축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이런 그 생애 최초 LTV 같은 경우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 내 집 장만을 해야 되고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뭐 LTV를 규제를 완화를 하는 게 정말 필요한 그 제도이기도 합니다. 다만 DSR이라는 것은 풀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은 뭐 3기 신도시에서 나오는 좀 저렴한 주택이라든지 뭐 역세권 찻집이나 뭐 반값 아파트 뭐 이런 식의 좀 저렴한 주택 공급 안에서 뭐 80% 정도라면은 뭐 실질적으로 좀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기존에 유통되는 시장 안에서 이것을 뭐 70에서 80% 정도로 푼다라고 봤을 때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다주택자들이 물량들을 내놓는 상황에서 그 물건들이 사실 좀 저렴한 금매 형태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새롭게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 또 80%또 DSR까지도 풀어주면서 결국은 그 자본이익 실현을 해주는 역할밖에 되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고려를 해봤을 때는 역시 대출 규제 완화를 해도 DSR을 어느 정도 보완 장치로 두는 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뭐 트렌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외국 같은 경우는 뭐 30%뭐 20%까지 하는 정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LTV의 폭을 넓혀줘도 대출 받을 수 있는 여력을 늘려줘도 내 연소득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뭐 한정돼 있다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뭐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는 건 사실 당연하다라는 또 시각들도 있어서 좀 시장에서는 이를 보는 시각이 좀 엇갈리는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이 부분 자체가 일단 이제 DSR 부분이다 보니까 소득적인 부분이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일단 현실적으로 뭐 수치로 굳이 뭐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 연소득이 이제 5천만 원이신 네. 연소득 5천만 원이신 분이 뭐 규제 지역에 뭐 9억 정도의 뭐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데 네. 일단 정책적으로 깊게 이제 안 보시고 LTV가 이제 80%로 늘어나거나 네네. 아니면 뭐 1주택자 분들도 뭐 70%까지 늘려드린다거나 그런 정책이 나온다고 한들 기존에 이제 뭐 3, 4억 정도 대출이밖에 안 나온 상황에서 9억이면 그래도 나머지 이제 5, 6억 정도는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LTV가 늘어난다고 한들 DSR이 좀 조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값은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동일하거나 대출이 나오는 규모 자체가 그래서 뭐 9억 기준으로 하면 뭐 DSR 40% 기준을 잡게 되면 뭐 네. 한 3억 4천 정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저소득층이라든가 뭐 청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뭐 사다리가 어쨌든 정부에서 더 놓여줘야 되겠지만 그 부분 자체가 현재까지는 좀 무색하니 이 부분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바로 풀어도 되겠지만 어쨌든 가계 부채에 따른 좀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네. 더불어서 주택 가격 상승 부분이 좀 있다 보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점을 미래 소득에 따른 좀 반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지를 하게 되면 현 상태로 크게 변화가 없는 거고 결국 연봉이 높으신 분들한테만 어쨌든 뭐 이런 입장, 연봉에 네. 따른 뭐 많으신 분들은 또 대출이 되고 그렇죠. 연봉이 적으신 분들은 안 되는 거다 보니까 어쨌든 혜택이 가시는 분들한테만 가다 보니까 좀 이게 좀 유지가 된다면 좀 원상을 좀 듣지도 않을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전세 대란일 것 같아요. 8월쯤 이제 임대차 3법 중에 두 가지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돼가고 그러면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번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격을 크게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면서 이제 전세 대란을 우려를 하는데 주무부처 장관인 원희룡 장관은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글쎄요, 어떻게 보세요? 기우입니까? 일단은 데이터상으로 좀 격차가 줄어든 거는 맞으나 사실은 이중 가격이라고 뭐 삼중 가격 이런 얘기 나왔는데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난 단지도 꽤 많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줄어들었다라는 거니까 사실은 이중 가격 문제가 해소가 된 건 아닙니다. 예전에 워낙에 크게 벌어졌던 것들이 좀 줄어졌다 좁아진 정도가 것뿐이지 그렇죠. 존재는 한다는 사실은 거죠.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이중 가격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 어떤 한 단지에서 같은 평형이라면은 전세라는 같은 건 뻔했는데, 예. 그러나 이제 그게 이제 워낙 벌어졌기 때문에 그게 줄어들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거는 아닌 상태고, 다만 이제 우리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되면서 이제 이중 가격 그 문제가 불거진 건데요. 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 계약갱신 청구권 그 법제차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걸 쓰게 되면서 기존의 전세 물량이 나오질 않았고 기존의 물량이 안 나오게 되니까 신규 임차인들이 집을 구하러 할 때 전세 물량이 없어서 그 시소한 그 전세 물량을 갖고 그 임대인들이 부르는 가격이 어쩔 수 없이 동조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면서 가격이 올라간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이 쓰여진 환경에서도 사실 신규 물량이라든가 다른 방식 우회로를 통해서 전세 공급이 충분했다면 사실 이중 가격이 나올 리는 없었죠. 예, 그러나 전세 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러한 법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8월 이후도 똑같습니다. 예,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풀려나게 되면서 이제 전세 물량이 좀 부족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을 텐데 전세 물량 부족 지역에서는 당연히 그 가격 상승이 지금 예상이 되는 거고요. 전세 가격 상승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사실은 전세가 안정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역별 차등이 분명히 생길 거기 때문에 뭐 신규 그 해당 지역의
신규 아파트가 이제 언제쯤 들어오는지 등등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역별로 부족한 부분이 예상되는 것 그런 것들 위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좀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뭐 급등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급등까지는 아니다. 예, 왜냐하면은 근데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갱신을 통해서 이제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최근 2년 올랐던 그 가격보다 더 걱정하는 거는 4년치를 미리 방어를 한 하기 번에. 위해서 그것 때문에 네. 걱정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2년치 근접한 가격들은 현재 그 형성되는 그 가격 정도는 될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4년치를 더 받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보통 전월세 전환율이 한 4% 정도 되는데 지금 금리가 뭐 전세자금 대출 관련돼서 금리가 한 5%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 세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월세가 전세보다는 네. 아무래도 좀 유리한 측면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집주인 입장에서도 세금에 대한 부담 같은 경우 이런 네. 부분들도 일정하게 뭐 주택을 가지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월세를 좀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품귀 현상보다는 이런 것들이 시장 안에서 월세가 더 유리하다라는 그런 뭐 환경으로 좀 조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들하고 임차인들 안에서 이런 가격들 부분에서는 좀 월세 선호 현상들이 장기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겠다. 다만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게 해외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것들, 뭐 디파짓 정도의 그 금액들이 우리나라는 반전세 형태로 돼가지고 거의 심지어 보증금들이. 보증금이 전세 가격에 근접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앞으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전세 가격, 월세 가격보다 이 반전세 가격의 네네. 추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증금의 비율이 얼마만큼 상승했는지 또 월세하고 이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 시장 환경과 뭐 금융에 대한 그 환경 또 세금에 대한 부분에 봤을 때는 네.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는 월세를 좀 선호하는 환경으로 조성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지만 기대를 정말 현실로 만들어 줄지에 대한 아마 기대가 더 클 것 같습니다. 그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정책과 또 세밀한 시장 판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승훈 소장, 송승현 대표, 정현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잭스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